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안녕하세요.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40이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민원련 배나은 활동가고요. 부녀회장입니다. 네, 언제나 혁명을 꿈꾸고 있는 청년회장 이봉호 활동가입니다. 무슨 혁명인가요? 아니 어제 청문회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촛불 혁명이라는 말이 반헌법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이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수행하는 국정과제의 도구라는 그 총리의 취임사에 대해서 오후에 문서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부적절한지 적절한지 김유수 재판관한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럼 우리 대통령이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가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 촛불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이 왜 그러냐면 이낙연 총리가 취임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점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입니다. 정부 이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반헌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정부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는 혁명 정부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걔네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우리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혁명 정부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그만큼 할 말이 없다는 거겠죠. 그렇군요. 민주언론 시민연합 활동가를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분야는 언론 모니터입니다. 언론 모니터 활동가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쓰는 활동가입니다. 평소에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하나, 시사 문제에 관심이 많다. 둘, 뉴스를 보면서 투덜거림이 잦다. 셋, 시끄러운 사안이 터지면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고민한다. 넷, 불만이나 시시비비를 글로 잘 정리한다. 서류 접수는 6월 15일 저녁 6시까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민원연 이메일 ccdm1984@한메일.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련 홈페이지나 전화 02-392-01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 우리가 기자가 아닌데 물론 언젠가는 기자가 될 생각도 있지만은 예, 제가 요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저희의 아니 근데 절대 내가 먼저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꿈을 꾸는 거지. 민원연이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아니, 저는 근데 늘 일할 때 저희 배나은 활동가나 저나 또 다른 우리 종편 활동가나 사실상 미디어오늘 또는 미디어스 기자들과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자 같은 마음으로 글을 쓰는 거는 기자같이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 활동은 어찌됐든 시민단체 활동가고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에서 시민의 눈으로 언론을 감시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그 팟빵에 보니까 저희 보고 기자가 뭐 막 이렇게 쓰셔서 우리가 민원연을 잘 모르시거나 또는 우리가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 이렇게. 네. 그래서 그냥 일단은 저희는 다 시민단체 활동가고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을 감시하는 역할 그리고 언론의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희 배나은 이봉호 활동가 둘은 그런 언론을 감시하는 신문과 방송을 감시하는 임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어서 주로 이렇게 기자처럼 계속 글을 쓰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을 한다. 민원연 안에 있는 활동가들은 글만 쓰는 게 아니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그거를 총괄하는 사무처장 역할을 하고 그래서 혹시 오해를 그러니까 요것만 딱 듣고 가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그 댓글 때문에 말씀을 하셨군요. 네, 저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해를 풀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민원련 소식.
오늘 털기 전에 광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원래 하는 일이 민원연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굉장히 주요한 사업이 대중을 상대로 해서 언론 강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아카데미라고 우리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언론학교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아주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학교가 있고요. 언론학교는 언론인이 되기 위한 학교가 아니고 언론이 무엇인가, 언론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알리는 그런 대중 강좌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꼭 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너무 바쁘고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일로 매진하다 보니 좀 쉬었어요. 쉬다가 올해 이제 가을 이제부터 준비해서 여름 방학부터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언론 강좌가 있는데요. 대학 언론 강좌는 대학 학보사 그리고 교지 편집 이런 대학 안에서 언론인의 기능을 하고 있는 요즘은 학보사 이런 거 말고 대학생들이 대한 매체들도 굉장히 네. 많이 만들잖아요. 많이 있더라고요. 예. 왜또 재밌다고 뭐. 알리라고 알리. 그런 분들에 와서 들으시면 좋을 만한 강좌예요. 근데 저희 대학 언론 강좌도 굉장히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데 옛날에 전대기련이라고 해서 전국 대학생 기자연합회가 굉장히 탄탄하게 지금보다 학보사들이 훨씬 잘 될 때 있었어요. 그래서 전대기련과 민원연이 같이 연대해서 항상 방학마다 캠프처럼 이 대학 언론 강좌를 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아시다시피 대학이요 정말 나빠져가지고 학보사를 자기 수족 부리듯이 막 하고 그리고 기자 친구들한테 기자 정신을 살려줄 생각이 없어. 거의 자기네들의 무슨 홍보지? 네. 대학 홍보지처럼 그렇게 하고 너무 자율성도 없고요. 편집권 침해가 네. 너무 많이 일어나서 네. 그래서 사실은 학보사가 많이 좀 죽었다고나 할까? 네, 많이 그 어려워요. 의욕이. 네. 네. 일단은 그 정신이 굉장히 많이 흐트러져서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희는 어찌됐든 그걸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대학 언론 강좌를 쉬지 않고 방학마다 꼭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여름방학 대학 언론 강좌가 열립니다. 지금 날을 잡았는데요. 6월 27일 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7월 7일 금요일까지인데요. 거의 일주일 정도의 낮 시간대예요. 1시에서 5시 그 사이에 방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꼭 오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5-6개의 학교에서 신입 학보사 기자가 이제 들어오면 다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주된 멤버들이 되긴 하겠지만은 대학 언론인이 아니어도 그냥 아무나 기사를 잘 쓰고 싶다 내가 그런 분은 들어오면 좋을 만한 아이템입니다. 일단은 내용이 뭐냐면요. 이번에 또 항상 조금씩 바뀌는데 이번에는 한 기자분 경향신문의 이마영 기자인데 이분에게 아이템을 발굴해서 취재 일지를 쓰고 아이템을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고 그 기사를 첨삭하는 작업까지 한 분한테 4번의 강의를 쭉 하기로 가장 했습니다. 기본적인 실무 수업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전에는 2분이 나눠서 했는데 2분이 나눠서 하는 것보다 한 분이 처음부터 기획부터 기사를 써서 첨삭까지 다 해보는 게 훨씬 좋겠다라고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그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재 방법론 해서 취재 기술과 방법, 인터뷰 기사 작성법 이 2개를 한겨레 신문에 한겨레 21의 진명선 기자님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정기훈 기자 저희에게 굉장히 오래된 분인데 강사분인데 매일 노동뉴스의 사진 기자예요. 근데 정말 좋은 강의를 해주시는데 보도 사진 제대로 찍기. 이 강의를 하고요. 이 강좌 정말 듣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꼭 들으세요. 제가 가라고 잔소리 할게. 알람을 해놨다가 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다들 듣는다 하면서 너무 바빠가지고 저희는 민원연 활동관 다 공짜로 당연히 들을 수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그 강의를 못 가거나 놓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언론인으로 살 것인가 제가 이거를 그 친구들이 아무리 싫어해도 절대 빼지 않는 강좌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대부분 나는 그냥 어떤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왜 자꾸 이런 걸 가르쳐 하는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어떤 언론인으로 살 것인가 그리고 대학 언론이란 무엇인가 이런 개념을 한 번은 잔소리라도 해주는 그런 강의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해주셨는데 예전에는 이용마 기자 지금 이제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이용마 기자가 좀 꽤 했고요. 그 다음에 최경영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가 하셨는데 이번에는 MBC 박성재 기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요즘 박성재 기자가 뉴스 포차 때문에 좀 더 많이 예전보다 알려지시고 저는 원래 잘 알았지만은 그래서 아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기 때문에 좀 더 해주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문을 편집하는 방법 있잖아요. 이렇게 학보사니까 그래서 배치, 제목 뽑기 이런 편집을 2강을 또 합니다. 그래서 총 10명의 강사분이 오시고요. 그 시작하는 날 저희가 입학식 겸 자기소개하고 막 이렇게 좀 오리엔테이션 그런 이게 같이 들으면서 이렇게 상생의 분위기가 나려면 좀 친해질 필요가 있어서요. 그런 시간을 잠깐 갖는 거 빼고 그러니까 강의는 10강이고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11강 정도 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민원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되고요. 저희가 폐강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신청하신 학교들이 꽤 있어서요. 그리고 오히려 너무 꽉 차면 정원이 35명인데요. 저희 교육관의 상태나 이렇게 첨삭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시면 선생님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35명이면 마감을 해야 된다. 좀 뭐 50명까지 받았다가는 물론 숙제를 안 내시는 그 사고자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저는 35명으로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 관심 있는 분 기사 내가 사실은 아까 좀 전에 봉우 씨가 글쓰기 강좌보다 이게 더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기자가 되고 싶은 분은 기사를 쓰는 방법,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글쓰기 강좌는 우리가 기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하는 수업이 아니라 대중 강좌예요. 네. 정말 딱 글쓰기 강좌이기 때문에 네. 언론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대학 언론 강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 예전부터 했습니다. 제가. 몇 자리 남았나요? 몇 자리 지금 한 20자리 남은 거 지금 네, 많이 남았어요. 10자리 정도가 지금 네. 예약이 하나 그 학보사 기자들한테 차 있고 지금 이게 이제 저희가 기획하기 전에 이미 예약이 되어 있던 그런 자리고요. 그래서 아마 빨리빨리 연락 주셔서 강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낮 시간 그러니까 방학이라서 낮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직장인은 아마 못 오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강좌들은 빨리 준비해서 여름방학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을까지는 대중 강좌를 저희 민원연 강좌들이 언론학교 그다음에 참언론 아카데미라고 해서 진짜 언론인을 키워내는 또 교육이 좀 길게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하신 글쓰기 강좌, 대중적인 그런 글쓰기, 그다음에 사진 강좌도 있어요. 또 1년에 한 번 하는데.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아니야. 근데 하자는 얘기가 네. 지금 되게 왜냐면 이게 전화가 사진 강좌가 안 한 지가 꽤 됐고 제가 알기로. 네네. 예. 그런데 꼭 전화가 와요. 전화가 맞아요. 꽤 옵니다. 사진 강좌 찾는 전화가 꽤 와요. 그 기자도 워낙 잘해주시는 분이 전에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 강좌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저희가 그 최고로 재미있는 그러니까 유익한 강좌로 좀 기획을 해서 활발하게 이제부터는 그 정권 교체 이전에는 오로지 그 모니터 이 사업으로 우리가 매진했다면 이제는 대중들하고 호흡하고 회원들하고 놀고 이런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홍보는 요것으로 마치고 방송 자, 청문회 보도가 요새 어제 또 강경화, 김동현 그리고 김희수 요 세 분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사들이 그 이전부터 어제는 이제 청문회 당일이었으니까 또 보도가 나왔겠죠. 근데 그 이전에 6일까지 이미 그 이제 새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 보도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참 아마 이게 신문도 마찬가지일 텐데 아쉬운 것이 뭐냐면요. 이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보도들이 나오는데 정말 정책 검증은 단 한 건도 없어요. 뭐 정책 검증이 하면 좀 그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예를 들어서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 유엔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어떤 실무를 한 건지 그래야 판단할 거 아니에요 국민들도. 그죠. 거기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이런 거. 정말 농담이 아니고 방송사에서는 저 신문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단 한 건도 그런 보도가 없습니다. 신문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 또는 뭐 그 사람의 정책적 색깔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전혀 나오지 않는 거죠. 참 아쉬운 부분인데
그러면은 무슨 보도만 하냐? 다 그냥 의혹 보도뿐이라는 거죠. 이게 참 그러니까 선거랑 약간 비슷한 선거 보도랑 약간 비슷한 경향이라고도 볼 수가 맞아요. 있겠습니다. 예. 요즘 아무튼 의혹이 참 유행이야,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방송사들 또는 이제 다른 매체들, 언론들의 후보자들에 대한 이런 의혹 공세가 과연 정당하냐? 이런 보도들이 정말 잘된 보도들이냐? 의심의 눈초리가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5일과 6일 그 기간 동안 나왔던 방송사들의 새 후보자의 의혹 관련 보도를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요 이틀 동안 생각보다 그렇게 막 뭐 엄청나게 많은 보도를 낸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채널A가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를 냈어요. 채널A가 이틀 동안 이 새 후보자에 대한 의혹 보도량이 4건입니다. 그래서 4건이니까 뭐 하루 2건씩이니까 뭐 그렇게 썩 많이 한 건 아닌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 보도들은 전부 이제 의혹 보도들이다. 그래서 다른 방송사들도 2건에서 3건 정도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느끼신 분들이 있겠지만 대다수의 의혹 보도는 누구한테 쏠리냐면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한테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 5일과 6일 이틀 동안 나왔던 강경화 후보자 관련 의혹은 방송 보도에서는 한 2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는 위장 전입이 큰 이슈였고요. 이 이제 청문회 직전인 5일과 6일 양일에는 딱 2가지인데, 그러니까 5일날 나온 그 의혹은 뭐냐면은 딸한테 돈을 줬는데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안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 탈루 의혹입니다. 그리고 6일날 나온 의혹은 강경화 후보자가 2004년도에 건물을 팔면서 다운 계약서를 썼다는 의혹입니다. 자, 요 2가지가 나오는데, 다운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7개 방송사가 다 보도를 했어요. 근데 딸에 대한 증여세 탈루, 요거는 채널A밖에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 해서 봤더니 이 채널A 단독이에요. 4일날 단독을 냈더라고요. 근데 배나은 활동가랑 제가 어제 이 이제 강경화 후보자 의혹 보도를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걸 논의를 하다가, 이게 이제 무슨 증여세 탈루냐면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콘도를 샀다가 팔면서 발생한 이득을 딸한테 줬는데 왜 증여세를 안 내냐, 이런 의혹인데, 이걸 채널A 단독인데 이거 동아일보도 단독을 냈죠. 신문사들이 보도를 안 해요, 아무도. 그러니까 동아일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보도를 했다기보다는 표 안에다가 그런 네. 의혹이 있다고 잠깐 한 줄 언급만 한 수준. 그러니까 채널A 단독인데 동아일보도 보도를 안 해준 거예요, 사실. 그죠. 되게 이상하죠. 다른 매체들도 거의 보도가 안 나와요. 아무튼간에. 근데 왜 안 한 거야? 별거 뭐 아니어서? 제가 볼 때는 해명이 다 됐어요. 강경화 후보자가 해명이 다 됐고, 아니, 채널 세금을 냈다며. 낸다 그러지 않았어요? 낸다고 그거 이게 그러니까 내겠다. 증여세 탈루가 3번째예요. 그러니까. 네, 너무 많아서 지금 네. 여러 개가 증여세 탈루가 3번째인데 이 3번째 탈루가 이제 채널A가 한 건데, 채널A도 자기네 보도 안에서 강경화 후보자의 이 해명을 다 말을 해주거든요. 그 해명만 보면요, 의혹이 아니에요. 끝났는 문제인데 괜히 단독을 내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는. 근데 그보다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런 주요한 의혹들이 가만 보면요, 전부 자유한국당 또는 국민당에서 먼저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증여세 탈루 같은 경우에도 채널A 4일 단독이잖아요. 4일날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먼저 낮에 말을 한 거예요. 이런 의혹이 있다. 부산 해운대구의 콘도를 팔면서 이익이 발생했는데 그걸 딸한테 주면서 증여세를 안 냈다. 이전에도 증여세 안 낸 게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말을 하니까 뒤늦게 내지 않았냐. 이런 거는 완전히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다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채널A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단독을 붙여서 냈어요. 그거는 사실 다운표 보도 아닌가요? 그렇죠. 예. 왜 단독을 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더 새로운 내용. 이 의원께서 채널A에게 단독권을 팔지 다 않으셨을까요? 이런 거예요. 예, 딱 이런 거예요. 아니 그래도 먼저 그냥 말해버리면 그냥 그랬을 가능성이, 언론사에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발언만 이거예요. 하시고 예. 자료는 다 채널A로 줬어요. 그 이제 뭐 계약서라든가 네. 이런 증빙 서류들이 채널A 보도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언론사에서는 가장 먼저 보도하면 무조건 단독이. 이 사안이 알려져 있던 안 알려져 있던 상관없이 먼저 보도하면 단독이기 때문에. 네. 우리도 앞으로 단독을 붙일까? 우리보다 먼저 지적한 사람이 없을 때는 단독. 부끄럽네요. 매일 단독 나오겠네. 자, 그리고 하나 더. 다운 계약서 이건 이제 봉천동에 있는 주택 세 채를 팔 때 다운 계약서 썼다는 건데, 요것도 이제 6일날 요게 나온 건데, 요것도 6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 이분이 자유한국당의 청문회 대책회의에서 낮에 먼저 말을 했어요.
방송사들이 또 그걸 다 받았어요. 이건 단독을 안 붙여요. 자세한 근거가 없나 봐. 아니면 윤영석 의원이 안 줬겠지. 그래서 이거는 다들 받았었어요. 자유한국당은 이 가운데 세 채를 파는 과정에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강경화 후보자는 답했습니다. 나는 당시 유엔에서 근무하던 때여서 이런 거래 가족들과 법무사가 알아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문제인 게 뭐냐면은 아까 변화운동가가 다운표 보도라고 했는데 다운표 처리도 안 해요. 그냥 이런 의혹이 있다고 객관적인 것으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당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나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의 발언을 그냥 덧붙여요. 불법 행위에 그런 그 의혹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국회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국회의원이 의혹을 말해서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자기네들이 보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양심을 지키려면 다운표 보도 처리를 해야죠.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채널A가 다운계약서, 뭐 이거 다른 방송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최소한 양심을 지키려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다운표 열고 다운계약서 의혹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방송사들이. 제가 볼 때 다른 매체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아니 자기네들이 취재한 것도 없이 그냥 그렇죠. 그 말만 있으면. 네. 그러니까 이거 좀 큰 문제가 커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보도는.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도 소스를 누구한테 받아서 취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취재는 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다운표 처리 안 하고 지금 말한 것처럼 취재가 제대로만 되면. 근데 이제 다운계약서 문제를 막 비판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하겠지만 다운계약서가 시기가 언제인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들을 다 붙인 다음에 그 자유한국당 어떤 의원은 이거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렇다. 이렇게 했으면 저는 그거 뭐 단독이든 뭐가 됐든 자기가 그 문제를 제대로 취재해서 보도했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전혀 그것에 대한 해석이 없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최소한 양심을 지키면 다운표 보도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물론 취재를 안 하진 않았지. 예를 들어서 이제 다운계약서, 봉천동 다운계약서, 방송사니까 거길 가요. 취재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취재를 한 거지. 네. 그 집에 가서 봤으니까. 이렇게 막 화면으로 보여주니까. 아무튼 간에 근데 보도의 핵심 내용은 이미 낮에 나온 거라고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보도 행태 자체가 상당히 잘못됐다. 뭔가 추가적인 취재가 있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검증이 있어야 돼요. 추가적인 검증. 검증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보도들이 상당수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증여세 탄로와 다운 계약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00% 그런 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송 보도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의혹 내용이 뭐고 방송사들이 검증을 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다운표 보도를 했다 그래도 그렇게 썩 좋은 행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특정 후보자, 그러니까 선거 후보자는 아니지만 특정 내각 후보자의 실명이 거론되는 폭로성 보도란 말이에요. 그런 보도일 경우에는 반드시 검증이 들어가야 돼요. 받았으면 안 돼요. 무조건. 물론 이게 이제 방송사들이 자기네가 열심히 취재해서 나온 뭔가 정말 단독, 순수한 의미의 단독이라면 보도를 할 수 있죠.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그거 자체가 검증이 되잖아요. 검증의 의도가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그런 경우에도 방송사들은 검증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각계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지. 찬반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의혹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나오는 보도들 보면은 그런 검증을 전혀 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채널A가 단독을 낸 증여세 탈루, 해운대 콘도 증여세 탈루 같은 경우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채널A는 강 후보자의 남편이 큰딸에게 콘도미니엄을 사주면서 이 딸이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취재했습니다. 콘도가 있는데 부산 해운대 콘도가 있는데 그거를 이일병 교수죠. 남편분하고 큰딸하고 공동명의로 구매를 해요. 구매했는데 9개월 만에 그걸 팔아요. 그걸 팔아서 이득이 발생하잖아요. 판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공동명의니까 팔았으니까 이득이 발생했으면 딸도 이득이잖아요. 자, 이게 지금 제기하는 의혹이에요. 그럼 당연히 증여세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일병 교수가 전화를 하니까 이일병 교수가 다 얘기를 해요.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법을 잘 몰랐다. 법을 잘 몰랐고 왜냐면은 나는 그때 팔았을 때 생긴 돈을 다 내가 가져갔다. 심지어는 그게 지금도 내 통장에 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안 줘도 된다고 생각했다. 딸한테 돈 준 게 없으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이 건에 대해서는 이일병 교수는 채널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증여세를 안 낸 잘못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콘도 대금은 모두 내가 부담했다.
아내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가 뭐 일부 의도적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거나 이런 의혹까지 이런 것까지 가는 건 좀 무리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걸 채널이가 또 해명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요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단독을 붙여서 보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다른 매체들이 보도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보도하기 좀 너무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의혹이라고까지 하기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증여세 탈루가 3번째인데 증여세를 냈단 말이에요. 밝혀지자마자 미안하다 그러면서. 근데 지금 이거는 안 내요. 왜 안 낼까요? 낼 필요가 없으니까 안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다른 매체도 보도를 안 하고 있다. 요런 저희가 생각이 가능하겠고 또 하나 다운계약서 의혹인데 다운계약서 이제 6일날 보도 방송사에 다 보도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처장님이 방금 전에 살짝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다운계약서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미 김상조 후보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때 이게 검증의 기준이 마련됐어요. 우연찮게 하도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몇몇 매체에서는 팩트 체크도 했는데 우리나라에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 게 2006년이에요. 법으로 그게 정해졌어요. 2006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됐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2005년 이전까지는 이런 법이 없었고 심지어는 공시 가격을 정하는 법도 없었어요. 공시 가격대로 우리가 지금 공시지가로 말하는 공시지가도 심지어는 실거래가보다 훨씬 싸다 그래서 지금 다운계약서 가지고 자꾸 욕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2005년 이전에는 공시지가로 신고해야 된다는 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표준거래액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냥 이게 표준거래 말이 어려서 그렇지 그냥 사람 시중에서 그냥 예를 들어 뭐 부동산 그 복덕방이 많으니까 이런 데서 대충 얼마에 팔린다고 소문이 돌더라. 그냥 그래서 그거를 신고하면 돼요. 근데 매매자들이 본인들이 잘 안 해요. 모르니까. 그래서 보통 부동산이 대행을 하죠. 그래서 부동산 업자들이 그냥 자기네 관행대로 말 그대로 관행대로 이건 뭐 우리가 이 정도 가격에 팔 때 이렇게 광고를 그렇게 올렸으니까 그냥 이 정도 가격에 그냥 신고하자. 그래서 실거래가보다 낮게 하죠. 또.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오랜 관행이었어요. 2005년에 자꾸 그게 문제가 제기되니까 최소한 공시지가로는 해라라는 법이 생겨서 공시지가로 하는데 부동산 버블이 너무 끼다 보니까 공시지가보다도 훨씬 비싸게 팔리죠 사실은. 그래서 2006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아가지고 실거래가로 거래 신고를 해라 그래서 지금은 그게 상식이죠. 그렇게 안 하면 또 벌금을 물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운계약서가 뭐냐면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거니까 다운계약서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그 거래 시점을 봐서 불법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게 김상조 후보자 관련 보도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해서 이게 이제 마련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김상조 후보자가 2006년 이전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방송사들이 6월 6일 날 제기한 이 봉천동 주택 세채 거래 시점이 2004년이에요. 네, 강경화 후보자의. 그럼 뭐냐면은 이때는 공시지가로도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가 이때 또 한국이 없었어요. 이분이 계속 유엔에서 일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사들이 2004년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최소한 이걸 얘기를 해줘요. 이게 최소한의 검증 틀이에요. 이미 김상조 후보자 때 나온 틀이에요. 근데 이걸 말을 해주느냐? 말을 안 해줘요. 그냥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다운계약서가 왜 문제냐면은 소득세 탈루로 이어져요. 왜냐하면 낮게 신고하면은 내가 그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내가 취득한 소득이 굉장히 적게 실제보다 훨씬 적게 신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소득세가 적게 내도 되죠. 그럼 방송사에 다 어떻게 보도하느냐? 이거를 팔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소득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보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끝나죠. 이태규 의원은 또 여기다 뭐라고 말했다. 증여세를 뒤늦게 낼 때 함께 내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세금을 탈루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명백하게 은폐해온 것입니다. 네, 하고 끝나죠. 네. 그런데 방송제 중에 딱 한 군데가 말을 했습니다. JTBC가 말을 했어요. 과거에도 사실 다운계약서 문제는 여러 후보들에서 문제가 되긴 됐었는데 다만 그것이 이제 2006년 이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 이후와 그 이전으로 나눠서 접근하는 것이 뭐 맞긴 맞는데
그 전에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뭐 문제제기 많이 있어 오긴 했습니다. 지금 나온 다른 후보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2006년 이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매매를 하는 그 사람들은 얼마로 신고됐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았어요. 본인이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잘 안 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다 대행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손석희 사장이 실제로 이런 말도 해요. 2006년 이전에 이제 했으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다운계약서 의혹을 할 때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해요, 보도에서. 그러니까 JTBC는 사실 제대로 짚어준 면이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강경화 후보를 감싸고 돌자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사실 다운계약서가 2006년 이전에 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 탈루로 분명히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동산 판 사람이 소득세를 탈루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은 충분히 가능해요. 의심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은 소득세 탈루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감면되는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국세청에 신고할 때 이중계약서를 낸대요. 뭔가 다른 계약서를 하나 더 낸다는 거예요. 다른 증거물을 더 제출한다는 거죠. 세금 낼 때. 그래서 그 이제 소득세 탈루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건 또 그 이중계약서 여부를 봐야 된대요. 그거는 2006년 이전에도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체크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놀랍고요. 또 KBS가 방송에 나온 보도는 아니고 KBS가 꼭 이렇게 인터넷판으로 좋은 보도가 나와요. 다운계약서 의혹을 아예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인터넷 보도가 있어요. 다운계약서 의혹을 볼 땐 이런 걸 보셔야 된다. 딱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 짚어주는 게 그 2006년 법이 생긴 기준. 두 번째, 그렇지만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세금 탈루 여부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 이중계약서 문제가 깔려 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김상조 후보자는 이것조차 문제가 안 된대요. 왜냐면은 김상조 후보자는 이게 이제 소득세 탈루가 되려면요. 그러니까 내가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해서 소득세 감면 이득을 보려면요. 다가구 소유자여야 된대요. 1가구 2주택이 아니어야 되는데 네. 1가구 1주택일 때는 상관없다. 1가구 1주택이면은 애초에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인 사람이 그거를 팔 때는 다운계약서를 쓰던 말던 애초에 소득세가 이렇게 면제된대요. 그러니까 감면 볼 게 없는 거예요. 애초에 면제기 때문에. 그래서 김상조 후보자에 가해졌던 그 모든 공세는 굉장히 무의미했던 거예요. 아무런 이득을 볼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KBS가 그 인터넷판 기사에 그걸 지적해주면서 하지만 강경화 후보자는 다르다. 왜냐하면 1가구 1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가해지는 다운계약서 의혹은 굉장히 무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분은 간행대로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나오는 보도는 무조건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서 지금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보도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자 또는 방송사 또는 매체들이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고 최소한 2006년에 법이 생겼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검증의 틀이라는 거죠. 근데 방송사들이 그것조차도 안 했다. JTBC 정도만 언급을 했다. 이렇게 좀 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방송사들 특히 이제 모든 매체가 마찬가지일 텐데 제가 볼 때는 기자들도 그러니까 매체들도 알아요. 다운계약서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일단 보도를 내고 모는 거예요. 이게 내로남불이야? 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막가파식 보도라 그러는데 예, 이게 막가파식 보도라고 하는데 일단 내고 보자요, 사실은. 하긴 뭐든 써야 되니까. 이슈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매체가 자기네가 강경화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일단 이슈가 되니까 내고 보는 거예요. 이런 특히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이런 보도를 내서 일단은 심지어 예를 들어서 나만 안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또 클릭수가 떨어지잖아요. 일단 내야 되는 거예요. 일단. 클릭수가 떨어져. 그런 경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다운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심지어 김상조 후보자 때 한번 대었어요. 언론들이 욕 좀 먹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 또 이렇게 다 낸단 말이에요. 또.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다운계약서고 뭐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가 정말 나쁘다는 인식을 이제 강하게 하고 최소한 사회적인 지도층 인사들이 부동산 투기한 것에 대해서 도덕성 검증을 그러니까 탈루 그 자체보다도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이제 요구했던 것이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어느 정도 이 장관급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부동산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고 1가구 1주택만 하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고 우리 사회에서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증권이나 뭐 예금이나 부동산이나 어딘가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거듭 얘기하지만 뭐 위장전입이나 이런 모든 것이 뭐 병역이나 이런 것이 이제 투명해지는 사회가 왔으니 우리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이게 옛날에는 그냥 관행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부동산을 사놓는 그냥 습관적으로 사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차익,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거기서 어딘가에서는 소득세, 그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그러니까 그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그런 머리들이 다 예전에 있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냈던 그 5대 그 배제해야 될 그게 너무 엄격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거듭 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도덕성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런 게 높아지는 것은 그 좋은 현상이고, 그리고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많이 열리는 시대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기준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말하니까 또 굉장히 또 강경화 후보자를 굉장히 감싸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운계약서 의혹 하나는 이거는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무리한 점이 있고, 지금 다른 의혹들이 많은데 다른 거는 저는 너무 정책 검증이 없어서 아쉬운 거지, 다른 거는 충분히 정당한 의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 위장전입. 본인이 다 인정했죠. 네. 심지어는 거기 위장전입 한 집이요, 7, 8명이 막 다 들어있는 엄청 문제가 있는 집이에요. 수상하죠. 네, 그건 맞아요. 그건 뭐 정당한 의혹이고. 그리고 앞선 증여세 탈루 의혹도 그거 다 뒤늦게 내시고 사과하셨죠. 다 정당한 의혹이죠. 뭐 김희수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에도 5.18 처벌, 시민군 처벌한 거 이거 정당한 의혹 제기란 말이죠. 다른 거는 괜찮아요. 다른 건 괜찮은데 뭐 그런 문제 제기를 뭐 조선일보가 한다던가. 그렇죠. 이게 자유한국당이 한다는 게. 네. 진짜 그러니까 어이없어. 뭐 그렇죠. 그게 사람 말하는 발화자의 어떤 자격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는 떤다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 요거는 넘어갈 수 없는 문제긴 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의혹이라기보다는 비판점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비판점들인데. 그리고 뭐 이거 관련해서 지금 방송 보도랑 같이 신문 보도 똑같은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별도 보고서로 나가진 않았고, 요거 하나만 떼서 보고서로 쓰면 너무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 같아서 너무 짧기도 하고요. 그 청문회 보도랑 같이 전후로 해서 좀 비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빼놓긴 했는데요. 오늘 다운계약서 얘기 나온 김에 신문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도했는지 좀 간단하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관련된 그 내용을 제목으로 뽑아서 보도한 거는 조선일보랑 한겨레밖에 없었습니다. 네. 다들 안 했네, 신문은 또. 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신문은 대체로 그런 의혹들이 보도가 되냐면 다운계약서, 논문 표절, 뭐 위장전입 이런 의혹들을 쭉 나열을 해요. 그냥 다 하긴 다 했겠다 그럼. 한 줄로 쭉 나열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매체 6개가 다 하긴 했죠. 다 하긴 했는데 요거를 굳이 이 중에서 다운계약서를 제목으로 뽑아서 지적을 한 거는 이 두 매체였다는 의미고요. 제목이 어떤 식으로 뽑혔냐면은 조선일보 제목은 한국당 큰 따옴표 강경화 후보자 봉천동 주택 세 채 팔면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이거였고요. 한겨레는 김동연 현역 입대 회피 의혹 강경화 다운계약 논란 불거져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이 두 보도가 모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봉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06년부터 관련 그 기준이 세워졌다는 걸 일단 언급을 안 해요. 둘 다? 네, 둘 다 언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둘 다 자유한국당의 어떤 의혹 제기를 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외교부 측의 어떤 해명을 붙여주는 정도에서 딱 그치는 거예요. 그렇게만 돼 있고 의혹이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없어요. 검증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굳이 제목으로 뽑아서 낸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어떤 선정성? 그러니까 이 문제, 딱 이 문제. 그러니까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맞아요. 싶은 어떤 마음, 혹은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어떤 내가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그런 건 있을 수, 뭐 거기에 대한 그런 거는 잘 모르지만 일단 내가 기자니까 일단 한번 의혹 제기를 한번 해서 말을 해줄 필요는 있어. 막 이런 어떤 고집 그런 걸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안 해도 되는 말을 굳이 뭔가 내가 한마디 더 함으로써 어떤 보든지 기억이 나는 느낌이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 두 보도는 그래서 상당히 똑같은 측면에서 심각하게 문제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일보도 한겨레도 다 2006년 이전 뭐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언급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다른 방송사들, 다른 신문사들도 다 언급만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얘기를 다 안 해준 거죠. 그죠. 제대로 해주는 곳은 사실 없고, 근데 그나마 이제 그걸 부각하지 않았다. 그냥 여러 개의 의혹들과 함께 뭉쳐서 보도를 했느냐, 아니면 요것만 또 굳이 한 번 더 부각을 했느냐의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다운계약서 논란은 좀 부동산은 과도합니다. 우리나라 그냥 뜬금없는 제 생각인데 부동산은 이 투기 목적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한 거. 그렇죠. 사실 1가구 1주택이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그게 우리나라 복지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네. 나는 노후에 잘 살 수 있고 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할 수 있으면 네. 부동산 투자하지 않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리고 또 불로소득이잖아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원연이 굉장히 옛날에 많이 했던 지금은 좀 주춤한데 요것도 저희가 부동산 모니터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부추기는 가장 큰 그것이 언론이거든요. 부동산 투기를 굉장히 부추겨요. 예를 들면은 신문이 부동산 광고를 엄청나게 합니다. 신문이 맞아. 우리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재벌의 광고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분양 광고를 가지고 신문을 먹고 맞아요. 살아요. 그거 막 전면 털죠. 네네. 한면 다 털잖아요. 그래서 신문이 예전에 신문모니터위원회에서 네. 분과 모니터 보고서 못 쓸지 하다가 한 6개월치 일면 광고가 뭐 있는지 쭉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조중동 제일 많았던 광고가 그쵸. 부동산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신문이 부동산을 엄청나게 부추기는데요. 부동산 투기를.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게 부동산은 망하지 않는다는 이 확신이 있어요. 진짜로 지금도. 모든 사람이 돈이 여유가 생기면 몇 천만 원 여유가 생기면 일단은 이걸 무엇을 할까? 증권은 불안하고 뭐는 뭐 어쩌고. 저금을 하는 거는 가만히 묻어두는 거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적고. 그러면 다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오피스텔을 사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이런 것들을 근데 사실은 세금을 잘 추징하잖아요. 그럼 이게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 불로소득을 정부에서 잘 가져가서 그걸 복지에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 모두 국민 모두가 마치 내가 계속 말하지만 나는 부동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뭐라 그러자 굉장히 싫어해 무서워해 마치 내가 나중에 100억대 부동산을 살 것만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서 쉽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사회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미국처럼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힘들다. 괜히 내가 세금만 많이 낸다. 그러니 그냥 새를 살아도 그냥 편안하다 이런 삶이 돼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오고.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머리만 아프고 세금만 많이 낸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집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너무 쉽게 버는 이 제도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어찌됐든 정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해요. 예, 그래서 민원연이 아무튼 부동산 모니터를 계속 토지정의 시민연대 이런 데랑 계속 같이 꾸준하게 해마다 한두 번씩은 그런 모니터를 해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모니터가 많이 먹히는 시대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런 걸 일부러 많이 해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개선해보자 이렇게 여론을 좀 확산했는데 사실 MB 정부나 이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런 한가한 모니터를 하고 그렇죠. 있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4대강 터지고. 네네. 매번 발생하는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못했는데 사실 이제부터는 교육이나 우리가 정말 개선해야 될 문제들 있잖아요. 바꿔야 될 문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의제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모니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난 건데 네. 한겨레가 예를 들면 다운계약서 문제를 굳이 이렇게 전면에 제목으로 끌어들였던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감각,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좀 비판적인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아까 했던 말 취소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 후보자 의혹에 대해서는 후보자 의혹 따로 그거 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돌팔매를 던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 사람이 정말 그런 돌을 맞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일벌백계 이게 아무데나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있고 근데 부동산 문제나 이런 제도의 문제를 접근하는 고민은 언론에서 특히 진보 언론에서 좀 더 많이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세금 좀 제대로 잘 챙겨서 내셔야 돼요. 진짜 우리 공직자 후보 되실 또는 이미 공직자였잖아요. 사실상 강경화 후보자는. 그래서 아무리 본인이 외국에 있어도 세금은 좀 챙겨낼 필요가 있었다. 지금 세금 안 낸 게 너무 많아요, 이분이. 그렇게 안 해도
잘 살 수 있게 복지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 복지 잘 되려면 세금을 뺏어 와야 돼요. 세금을 잘 걷어야 돼요, 진짜. 예,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줘야 네. 복지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4대강 이런 데 쓰지 말고 예. 뭐 그런 얘기. 네. 신문 지금 5일날 굉장히 중요한 진상조사 결과가 그러니까. 하나 발표가 됐죠. 네. 네. 뭐였냐? 청와대가 사드 보고 누락 의혹에 나 대해서 이거 보고 다 알았어.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보고에서 이제 두 가지 사안이 이제 크게 이야기가 됐는데요. 좀 충격적이긴 일단은 합니다. 네, 보고 누락이 되었던 그 누가 그 보고서에 그 문구를 지었는가라는 그 지점하고 또 하나는 국방부가 사드 부지를 일단 어떻게 꼼수 증여를 했는가, 네네. 꼼수 설계를 해서 증여를 했는가라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고 누락 먼저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일단 청와대 그 보고에 따르면 국방부는 5월 25일하고 26일 각각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업무 보고에서 4개의 그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돼서 그 모 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이 보고가 안 됐어요. 네.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그리고 또 26일 국가안보실장 업무 보고를 위해서 그 정책 실무자가 보고서를 초안을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원래는 6개, 발사대 6개 그리고 추가 발사대 4개의 보관 위치까지 적혀 있었는데 이게 지워졌다. 네. 여기까지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근데 요번 보고의 그 조사 결과 어떤 게 밝혀졌냐면 이걸 지운 사람이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었다. 그리고 이분이 그걸 왜 지었느냐. 미군 측과 비공개로 하기로 이렇게 이 사안 자체를 비공개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보안상 문구를 삭제 지시를 했다라는 놀랍죠? 답변을 해놨다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분의 대통령은 네, 그분의 대통령은 지금 트럼프인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당연히 뭐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을 일단 해당 직무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이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일단 국방부가 11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사드 공여 부지가 70만 평방미터인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이상한 방법을 사용해서 증여를 합니다. 1단계 부지 면적을 32만, 네, 쪼개죠. 31만 얼마로 해서 이제 33만 평방미터가 안 되게 네. 쪼개요. 그리고 나머지를 2단계로 나머지를 추가로 공유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네, 거예요. 네. 근데 왜 이런 짓을 했느냐? 33 그 평방미터 이상이면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거 받아야 되는데 1, 2년 걸려요. 네, 그죠. 이거는 주민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뭔가 받아야 될 검사가 굉장히 많아요. 절차가 많아서 이거 사실 괌에 있는 사드 부대 이것도 요 환경평가 때문에 사실 계속 그 임시 배치 그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피하려고 혹시 쪼개기 공여를 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쪼갠 그 형태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합니다. 이게 막 U자 모양이라고 하죠. 그 모양으로 쪼개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거 아니야? 말발굽 모양. 네. 말발굽 모양. 그게 그 모양대로 하면 이게 사실 배치에도 사실 적합하지 않은 그게 사드 교본하고도 어긋나는 네, 굉장히 땅 모양이에요. 기묘하게 잘라서 그렇게 증여를 했다. 그럼 이거는 단 하나밖에 없죠. 이걸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려고 피하기 위한 했다. 거죠. 그러니까, 그거밖에 답이 없는 겁니다, 맞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정상적으로 해라. 정상적으로 우리 법령에 따라서 따른 적절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라라는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6개 일간지가 어떤 입장을 표했냐. 일단 모두 상상하실 수 있겠죠. 조선일보는 화를 냈을 거고, 동아일보, 중앙일보도 굉장히 꺼림칙했을 거고, 뭐 경향한겨레 한국은 상식적인 선에서 찬성을 했을 거다. 근데 그 정도에 대한 뭐 예상을 해볼 수 있을 때 이 사안은 문제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덮고 뭐 잘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사실. 근데 그 수준이 아니었어요. 문제도 아니다. 네. 그 수준이 아니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보고 누락 문제에 대해서 경향한겨레 한국은 일단 해명이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미국이 그거 비밀로 하자고 했다고 우리 군 통수권자한테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안 해. 그걸 왜 지워? 이 더 웃긴 거는 황교안 전 총리한테는 보고가 가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권한대행한테는 해도 지금 대통령한테는 하면 안 된다는 논리잖아요. 이거 눈물겨운 충성 아닙니까? 네, 이 납득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사육신 수준이야. 새 매체는 반응을 했는데요. 이 새 매체는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위승우 혼자서 했을 리가 없다. 그렇죠. 추가 조사해야 되고 네. 한민구 국방장관이랑 김관진 그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해서 이 사람들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 일괄적으로 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이죠. 자, 동아일보, 중앙일보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일단 동아일보는 최소한 인정은 해요. 결과적으로는 구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부 책임이 있다. 라고까지는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이번 사건을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면 결국 이번 사건은 군의 지나친 비밀주의 관행과 전현 외교안보 라인 간의 불신에 따른 의사소통의 혼선이 나온 사고. 그게 무슨 혼선이냐 일부러 안 한 이거는 거지. 그냥 보고를 안 한 거예요. 혼선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 한 거지 뭘 놀고 있네 진짜. 처음 문구를 지웠는데 무슨 혼선이 있어요. 아니 황교안한테 했다니까 자꾸. 근데 이거 말이 이 말도 안 되는 사실 평가고요. 혼선이 나는 게 보고를 누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김관진 전 그 국가안보실장하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보고 누락에 관련된 혐의가 없다면서 이 두 명에 대한 책임을 안 물어요. 그러니까 어떤 평가를 하냐면 결국 위 실장이 보고 누락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는 얘기. 이런 표현을 써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청와대가 김관진 한민구에게서는 아무것도 못 찾았다고 발표를 해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청와대가 좀 뭐랄까 비판을 받았거든요. 말이 되냐 그게. 그러니까. 네. 근데 중앙일보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일단 군이 문제였다는 것조차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러냐? 청와대가 잘못했다. 청와대가 발표한 조사 결과가 석연치 누가 그런다고요? 어디가? 중앙일보가? 그러면서 이게 국방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이해된다라고 실제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왜 그러냐?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 사실을 파악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고를 일부러 안 했다니까. 우리 이미 예전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그 논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군사 지식이 부족한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이 설명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분란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어디라고요?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에서 왜 이래? 근데 놀랍게도 이 사설에는 그 보고서 초안에 있던 그 문구들 탁제한 내용이 일체 안 나와요.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중앙일보가 그냥 정말 의사소통에 전개 뭐 이런 거에 대한 의사소통 문제만 있었던 것처럼 사설의 그 내용이 아예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고 누락이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번 사건은 국방부의 보고 누락이라기보다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내부의 소통 부족 탓이다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자, 중앙일보가 이 정도면은 조선일보는 어떻겠어요. 조선일보는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군의 사기와 북한의 이득을 들먹이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위승호 국방 그 정책 실장에 대한 그 관련 스트레이트 보도는 제목이 뭐냐면요. 위승호는 내기 추가 반입 구두 보고 하라고 했다는데 점점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위 실장이 지시했다는 구두 보고가 왜 이뤄졌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청와대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고만 했다. 위 실장의 말대로라면 구두보고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이번 청와대 발표에는 왜 구두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이 문장이. 그러면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청와대 발표가 뭔가 제대로 밝혀진 게 없는데? 뭐 불분명한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명확하게 의도성을 지니고 누락을 자행했다는 점이 있는 거죠. 문장 삭제를 지시를 했다니까. 네. 근데 그 어떤 그렇게 한 동기, 심리적 동기, 우리가 어떻게 알아? 배우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이 뭔가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뭔가 양쪽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설은 더 심각합니다. 제목이 북은 도발하는데 군을 죄인 만들면 누가 득보나. 이거는 제목이 전부다, 내용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국방부의 사드 관련 보도는 철저하지 못한 면이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질책하면 끝날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내부적으로 질책하고 있잖아. 더 조용히 하라. 미치겠네 진짜. 이렇게 브리핑 하지 마 이거죠. 그래서 북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밖에 없는데 작은 실수를 침소봉대해 군을 재인시함으로써 군 전체의 사기를 땅바닥에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북의 대응은 우리 조선일보가 다 하잖아요. 네, 군밖에 안 해. 이런 주장을 펼치고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또 하나 환경 영향 평가 관련해서도 경향 한결의 한국은
마땅히 해야 되는 짓이다. 네, 이거는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실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중동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거 관련 보도에서 계속 연내 배치가 그럼 이것 때문에 그럼 무산되는 거야? 그게 무섭구나. 그럼 사드 배치 지금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거를 걱정하는 보도를 계속 내놓습니다. 아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다 하고 한다잖아. 자꾸 그걸 잘 안 들어요. 그냥 계속 사실상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걸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조선일보는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2건의 사설을 내면서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데요. 일단 사설 제목이 6월 6일 날 사설 제목이 뒤늦은 사드 환경평가 절차 준수인가 회방인가. 네, 제목 그대로의 내용이었고요. 네, 절차 준수예요. 네. 두 번째, 6월 7일 날 바로 다음 날 또 사설을 내는데 법령, 상황 제대로 알고 사드 환경평가 지시한 건가? 네, 다 알고 한 이렇게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일단 이 사설 안에서 조선일보의 주장은 이거예요. 환경 영향 평가가 일반하고 소규모로 나뉘는 기준이 정부가 미궁에 공유한 면적이 아니고 사업 면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공유한 면적은 32만 그 평방미터지만 사업 면적은 아직 그 10만 평방미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네. 이거는 아예 그 일반 영향평가 기준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선일보 주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설에서 얘기를 계속하는 게 청와대가 공여 면적하고 사업 면적을 혼동해서 니들이 지금 이렇게 과도한 지시를 한 거다라는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조선일보가 어떻게 또 비아냥거리냐면 청와대는 사드 반입과 배치도 구분하지 못했다. 이런 말을 막 아무것도 모른다는 깐죽거리면서 네. 덧붙여요. 근데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곧바로 브리핑을 했어요. 네네네. 아닌데? 아닌데 우리 다 알고 한 건데? 왜 그러냐? 청와대는 일단 뭘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냐면 2006년에 강원도 사격장 건설 당시에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나 내놓는데요.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어떤 내용이냐면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부지 전체를 하는 것이지 실제 사업 면적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게 아예 판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 면적하고 공여 면적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미 공여된 규모 전체를 사업 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판례가 있다 이거죠. 그죠. 판례를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7일 청와대가 내놓은 주장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오히려 군사 시설 면적하고 사업 면적을 혼동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깐죽댔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두세요 그렇게 뭐. 네. 또 하나 이 사설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떤 문장을 덧붙이냐면 주민공청회 등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좌파 단체들이 가세에 혼란을 키울 것이 뻔해 사드 배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드 배치를 좌파 단체만 반대하고 있다. 네. 뭐 이런 논리들입니다. 네. 네. 중앙일보 우리 말고도 너무 많아. 사드 배치 반대하는 곳이. 일단 그 반대하는 곳이 뭐 정의당이라던가 뭐 당도 있고 너무 주민들도 애절하고, 있고. 네. 네. 뭐 학자들도 상당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 그렇게 뭐 정파성에 따라서 얘기할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마나 많은데. 네, 그렇죠.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조선일보만은 못했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야 정말 진짜 정말 불만하네요. 저 관련 보도는. 가지가지야, 그지? 진짜 가지가지한다 진짜. 야, 거의 뭐 네. 말이 안 나오네요. 네. 제가 보고서 쓸 때 약간 그런 기분이 들어요. 말이 잘 안 나와요. 아니 방송 보도는 얌전했어요. 오히려 저거 결과 나왔을 때 6월 5일 날 결과 나왔을 때 보도를 잘 안 해. 구체적으로 보도를 안 해줘. 그런 거 자세히 알려주면 풀려. 왜냐면 MBC 특히 MBC가 되게 웃긴 게요. 그동안 MBC가 얼마나 이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MBC가 얼마나 사드 보고 누락 사태에 대해서 이상한 보도 많이 냈는지 아시죠? 네네. 그 정도 되면 거의 조선일보처럼 보도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세게 얘기해야 돼. 보도해라. 왜 이렇게 꿀리냐?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보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MBC가 그거에 대해서 진짜 조선일보처럼 보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사가 딱 나온 당일 한 건 보도하고 안 해.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 예, 나왔다고 요런 결과 나왔다고 안 해. 보고 누락이네. 보고 누락. 제가 볼 때는 국민에 대한 보고 누락으로 걸어주세요. 잘했어요. 덕분에 난 할 일이 줄었어. MBC 앞으로 그렇게 서울인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보도를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미보도가 최고다. 네, 미보도가 제일 좋아요. 네. 그렇군요. 네.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언론이 보도에 대해 당당해야 합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당당한 언론, 민언론과 함께 거침없는 개혁으로 바꿔서 언론이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너와나 철의 노동자. 내
사람의 삶을 바꾸는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너와나 철의 노동자. 종편 그 종편에서 제가 어제 여러 번 이제 종편 활동가들이랑 활동가하고 인턴들하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단은 MBN이요. 이번 11월에 재승인이 있어서 그런지 엄청나게 몸을 사리고 요즘 꼼수를 부리는 것이 그 보수와 진보 양측의 주장을 어찌됐든 잘 다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난히 지금 우리가 계속 지적하는 돌직구쇼 이게 그나마 이제 축을 잡아주던 몇 명의 사람들이 진보 쪽 그 인사들이 나가고 계속 보수 일색으로만 계속 출연하고 또 김진씨 앵커가 워낙 또 보수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방송이 굉장히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는 그런 상태여서 사실은 어제도 보고서 쓰다가 지금 마무리가 안 돼서 제가 그냥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문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요. 지금 사드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오늘도 지금 제보가 조금 전에 보니까 돌직구쇼 보다가 화나신 분이 또 전화하셨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채널A 돌직구쇼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유라 관련한 보도들이 꽤 있었어요. 정유라 그러니까 소환하면서부터. 근데 이 소환에 대한 보도가요. 너무 웃긴 게 그럼 정유라에 대한 뭐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 가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십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가십이 많은데 도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가십을 했을까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 방송을 다 달라 그래서 이제 직접 봤는데 내용이 너무 웃긴 게 주로 그런 거예요. 이 비행기 값을 누가 내는가? 그 다음에 얘를 데리고 오는데 얼마가 들었는가? 근데 저는 이 친구를 데리고 오는데 얼마가 들었는가는 사실 세금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5명의 수사관이 갔더라고요. 일단 여기서 나가고 그 친구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리고 그 비행기 값은 우리가 전적으로 다 내게 돼 있더라고요. 강제 출국이 아니고 우리가 데리고 오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돈 얘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마일리지를 정유라가 갔는가 안 갔는가 이걸 가지고 그 여행사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한테 막 물어봐. 근데 그 여행사도 잘 몰라. 그러니까 여행사가 아니죠. 그 칼에서 이제 몰라. 그러면서 정부에서 과연 그걸 정유라한테 적립을 해주겠는가 이런 그 카더라성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 수십억짜리 10억짜리 말 탔던 정유라. 이코노미 아마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걸 텐데요. 자기 돈을 내고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하거나 이럴 수는 없을까요? 이게 돈을 내는 주체도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항공료만 해도 대략 1,000만 원 정도에 육박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넘을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범죄인 인도에도 금도가 있다고 합니다. 항공사 관계자 말 잠깐 들어보고 가시죠. 정부가 좀 지불하거든요. 정유라 씨 역시 뭐 정부 돈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정유라 이름으로 조입되는 건 맞지만 범죄인 인도라면 정부가 아예 마일리지 적립 신청 안 할 거예요. 그다음에 그 정유라 씨가 입은 티 있잖아. 이렇게 윙크? 무슨 네. 그런 거 한쪽 눈 찡그린 그 메이커가 어디냐 못 찾았대. 그러면서 그 옷이 아마 화제가 될 것이래. MBN 아침엔 매일경제. 심지어는 이 스마일 티셔츠가 과거에 신창원이 입었던 반팔 티셔츠처럼 비틀하게 또 인기가 있어서 팔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전에 신창원이라고 아실란가 몰라? 그러더니 또 뭐라 하냐면은 그 옷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기 위해서 의상 그 이미지 컨설팅 전문가 인터뷰를 또 따.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아무 생각 없이 입었을 것이다. 두 번째 비웃는 것이다. 그래서 비웃는 것에 방점을 집어서 또 되게 길게 이야기를 해. 그리고 또 이거를 또 국회의원한테 또 물어봐. 그랬더니 박원석 의원이 나 빵 터진 게 박원석 의원 있잖아요. 정의다. 네, 정의다 박원석 의원이 전 의원이 너무 답답하니까 글쎄요, 일부러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복장이라는 게 물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만,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걸 묻고 있는 저 옷이 왜일까요?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그냥 하찮아서 그냥 툭 말하는데 되게 그 현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별 웃기는 이야기들이 계속 주로
정유라 관련돼서는 주로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살이 쪘다고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해요. 근데 살이 찐 이유가 감옥에 있어서다. 뭐 속이 편해서다. 그리고 덴마크에서 체포될 당시의 모습과 어제 들어왔을 때 모습을 비교해 보면 약간 이제 얼굴에 살도 좀 통통하게 쪘고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있다가 왔구나. 여러 가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여러 가지 그 진단을 막 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운동할 때 그 다음에 다시 나타났을 때 있었잖아요. 굉장히 홀쭉했던 그 정유라의 모습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 세 개 이렇게 땅땅땅 비교해가지고 진짜 이거는 미쳤어. 정말 이거 치매입니다. 네, 맞아요. 진짜 이건 있을 수 계속 없는. 이 살이 너무 쪘다. 감옥에 있으니까 속이 편하다. 아니요. 모든 코너 정말 정유라를 다룬 모든 방송이 한 6개 방송, 종편의 6개 방송이 다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제일 문제가 심한 거는 보도본부 한라인이라고 정말 캡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송들에서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참 우리가 지금 최순실도 그렇고 너무 이쪽 그 박근혜 게이트 전반에 걸쳤을 때 가십성 보도가 차은택도 그렇고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정유라에 와서는 더 내용이 하찮아지는 그런 식의 것들이 지금. 근데 가십도 막 우리가 진짜 궁금한데 네네. 뭔가 직접 물어보긴 부끄러운 그런 가십들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진짜 너무 안 미친 거죠. 안 궁금한데 그냥 말해주는 뭐. 그러니까 이제 누님이 말씀드리잖아요. 종편은 없어져야 돼요. 시민이 단결만 하면 언론 집회 세력 무조건 이깁니다. 왜 종편이라고 하는가 하면 종일 편파 방송만 한다고 종편입니다. 종일 편파 방송이 내 욕이나 하고 엉터리 여론조사 발표나 하고 그래갖고 국민 여론을 오도를 하고 종편이 그 4개 중에 2개는 없애버리고 모든 언론 세탁기 이어서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에 넣고 확 돌리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진짜. 네. 아무튼 이런 방송들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은 아무튼 지금 사드 관련돼서 이제 결과가 나오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흥분했던 우리 도직구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내일 또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또 저 열받는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송들에 대해서 돈봉투 만찬 결과도 나왔죠. 해보고요. 네. 예, 오늘 이걸로 마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00-019-186-241입니다.